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 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 과일을 커피랑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세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이라고 해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제공해준 식품이에요. 호두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 주는 우리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예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죠.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요.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또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데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예요.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머리가 좋아져 잘 알려져 있는데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잖아요.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호두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줘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에요.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오메가3는 이세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갖고 있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도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 효과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약 10% 정도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호두에는 이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이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환돼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레티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호두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식품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거트예요.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접해보셨잖아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등이 풍부하죠.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 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오메가3의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분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와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려요. 함께 섭취하시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의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준다고 해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의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영양뿐 아니라 호두의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소비해보세요. 달달한 바나나의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이 호두도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러지 반응이에요. 호두는 견과류 중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인데 일부 사람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호두 알러지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는 입술이나 혀, 또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다르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되고,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예요. 이 호두는 100g당 약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겠죠. 근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약 20-30g 정도, 이건 약 5알에서 7알 정도인데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 정도 돼요. 호두를 섭취할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죠.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색상을 보는 거예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이나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어요.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내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나요. 또한 맛도 다른데 신선한 호두는 말 그대로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죠. 썩은 것 같이 불쾌한 맛이 날 수가 있겠죠.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이 미치는 걸 줄일 수가 있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데,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보관하거나 진공이나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 냉장 보관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되면서 DNA 변이를 줄일 수 있고 암세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암 예방에서 강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강황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약 1700편에 달하는데 그중 암과 관련된 논문만 무려 600편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다양한 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서양에서는 인도인들이 암에 비교적 덜 걸리는 이유가 커큐민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노란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노란 개나리? 아니면 귀여운 병아리일까요? 혹시 건강에 좋은 노란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맛있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이 혹시 떠오르진 않을까요? 강황이 몸에 좋다고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강황은 노란빛을 띠는 향신료로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의학에서 활용되어 온 식물인데요. 10대 슈퍼푸드에도 꼽히는 강황이 몸에 어떻게 좋은지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강황에 대한 모든 것들, 우리가 강황을 어떻게 사용하면 더욱더 좋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강황을 실물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사실 강황 그 자체로는 우리 식탁에 생소한 식품인데요. 강황은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로 주로 뿌리 부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노란 가루 형태의 강황은 뿌리를 건조시킨 다음에 갈아서 만든 것인데요.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강황 효능의 핵심 성분입니다. 그러면 강황의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강황의 효능은 바로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날씨가 쌀쌀한 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강황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강황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커큐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전이 생기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혈액이 잘 순환되도록 도와주어 이런 위험들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강황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이 지속이 되면 혈관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황 속의 커큐민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뉴클리어 팩터 카파 베타와 같은 인자를 억제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준다는데요. 또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이 잘 돌게 되어 손발의 저림이나 냉증이 완화될 수가 있으니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강황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노란색의 신비 강황의 효과 두 번째는 체중 감량인데요. 강황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니 놀랍죠. 많은 분들이 체중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년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 조절이 쉽지가 않죠. 똑같이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또 한 번 찐 살은 잘 빠지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바로 이 강황을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황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강황 속 커큐민이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고 또 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강황을 가지고 한 실험에서 강황이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를 촉진해서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또한 강황은 소화 기능을 도와서 위와 장 건강을 챙기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고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강황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이 쉽게 오르고 이것이 지방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황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체중 조절에도 유익하겠죠. 강황이 체중 감량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으니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드셔야 되는 식품이 아닐까 하네요. 세 번째 강황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뇌 건강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강황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인 인도의 치매 발병률이 매우 낮다는 거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인구 대국인 인도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 유병률은 약 1%에 불과하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인도의 치매 유병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강황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불리는 단백질인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치매 환자들의 뇌혈관을 막히게 하거나 뇌세포를 죽게 하는데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면서 뇌 속에 쌓여있는 단백질 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황은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커큐민 성분이 기억력의 향상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강황의 놀라운 효능은 우울감 해소 작용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나 불안감, 우울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강황이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노란 강황이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니 참 신기한데요. 미국 건강 포털 더 헬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황이 우울감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염증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뇌의 염증이 심해지면 뇌기능이 저하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우울감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황 속의 커큐민은 염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서 우울한 감정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의 한 연구에서는 경미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항우울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강황은 자연적인 식재료이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이 없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울적한 마음이 들고 슬픈 감정이 계속 맴도는 분들은 강황을 한번 섭취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황의 놀라운 효과 다섯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되면서 DNA 변이를 줄일 수 있고 암세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암 예방에서 강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강황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약 1700편에 달하는데 그중 암과 관련된 논문만 무려 600편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다양한 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서양에서는 인도인들이 암에 비교적 덜 걸리는 이유가 커큐민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요. 실제로 영국 레스터시에서 아시아계 이주민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결장암 환자 500명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500명 중 아시아계 환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후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아시아계 사람들이 자주 먹는 카레, 특히 커큐민 성분이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커큐민의 항암 효과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커큐민의 항암 효과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미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에게도 강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큐민은 기존의 항암 치료와 함께 사용할 경우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커큐민이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강황에만 의존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고요. 물론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혈액순환, 체중 감량, 우울감 해소, 치매 예방, 암 예방 등 건강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강황. 그런데 강황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거 아실까요? 강황과 찰떡궁합인 식품들과 이를 활용한 추천 요리법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궁합 좋은 식품은 바로 후추입니다. 강황 속의 주요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건강에 뛰어난 효능이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 몸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추 속에 포함된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흡수율을 무려 2000%까지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니 강황을 섭취하실 때는 후추가 들어가면 강황의 건강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강황과 후추를 함께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황과 후추는 맛으로 궁합이 참 좋은데요. 카레 드실 때 매콤하게 후추를 뿌려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요리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강황 후추 밥인데요.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와 약간의 후추를 넣어주면 노란빛이 감도는 건강한 밥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두 방울 넣어주면 풍미까지 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강황과 잘 어울리는 식품은 우유입니다. 우유 속의 지방 성분은 커큐민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골든 밀크라고 해서 강황과 우유를 섞어서 마시는 문화가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죠. 골든 밀크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강황가루 하나 작은 수를 넣고 여기에 후추를 한 꼬집 더해주면 더욱 효과적인 골든 밀크가 완성이 됩니다. 기호에 따라서 꿀이나 계피가루를 조금 추가하면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평소에 불면증이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죠. 혹시 강황과 우유를 섞어 드시는데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되직한 칼에 밥을 섞기 전에 우유를 조금만 부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유의 부드러운 풍미가 카레와 잘 어울려서 맛도 영양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강황과 궁합이 좋은 식품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속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강황을 더하게 되면 장 건강 효과가 더욱 상승하는데요. 강황의 강력한 항염 성분인 커큐민과 요거트의 유산균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함께 섭취하면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황의 커큐민은 그 자체로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트의 지방 성분을 커큐민 흡수를 도와주어서 강황과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커큐민의 영양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둘을 이용한 강황 요거트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강황가루 하나 작은 수를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넣어주면 단맛이 더해져서 더욱 맛있게 즐길 수가 있고요. 견과류나 바나나를 곁들이면 영양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한 끼가 될 수 있겠죠. 또한 강황 요거트를 이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강황 요거트를 활용해서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겠죠. 몸에 이렇게 좋은 효능이 가득한 강황도 너무 과용하면 몸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요. 강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소화불량,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겠죠. 또한 인도의 민간요법처럼 몸에 좋다고 강황을 피부에 직접 바르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피부에 자극감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는 바르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게 되면 시원한 수박 한 입이 그 무엇보다 간절해지죠. 그런데 수박은 물만 많고 달기만 하지 영양은 별로 없다 하고 흘려버리시는 분도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수박을 조금만 알뜰하게 드시면 더위도 이겨내고 혈관도 지키고 근육 피로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오늘은 수박이 우리 몸을 어떻게 보살피는지, 또 가서 살 때 어떤 수박을 골라야 맛있는 수박을 고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수박 박사 소리 충분히 들으실 거예요. 먼저 수박의 영양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볼게요. 수박은 과육의 약 90% 이상이 수분이라 갈증 해소에 탁월해요. 하지만 그 안에 단지 물만 있는 건 아니겠죠.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이나 칼륨,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때 목이 타는 느낌뿐 아니라 팔다리가 저릿저릿하거나 힘이 쭉 빠지는 느낌도 같이 오죠. 수박은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체외로 내보내주고 마그네슘이 근육 경련을 가라앉혀주죠. 덕분에 혈압이 높은 분, 다리에 쥐가 나는 분이 수박 한두 조각을 간식처럼 챙기면 나트륨 조절과 근육 피로 회복에도 두루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수박의 빨간 빛깔을 내는 대표 성분인 라이코펜은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가 있겠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 세포를 산화시키고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이죠. 특히 혈관 안쪽에 내피세포가 산화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쌓여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같은 무게를 놓고 비교하면 토마토보다 수박이 라이코펜을 최대 1.5배까지 더 많이 품고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고기를 자주 드시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름철에 토마토 대신 수박을
수박을 간식으로 드시면 폭염도 식히고 혈관도 쓸어내리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숨은 주인공이 바로 시트룰린이라는 거예요. 껍질과 빨간 과육 사이에 흰 부분에 많아서 잘라버리긴 쉬운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혈관 확장과 노폐물 배출에는 유용하죠. 시트룰린은 몸 안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혈관을 살짝 넓혀주고 근육세포에 쌓인 피로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후로 수박 주스를 즐겨 마시기도 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더운 날 김장이나 텃밭일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신 뒤 흰 부분까지 갈아 넣은 수박 주스를 한 컵 드셔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느낌도 오실 거예요. 수박은 칼로리가 낮아요. 과육약 100g 기준으로 30kcal이니 밥 한 공기에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단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한 번에 200g 약 사과 반 개 정도 크기 정도만 천천히 드시고 다른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 줄여주시면 큰 무리는 없어요. 수박에 들어있는 과당은 밥이나 빵처럼 빨리 혈당은 올리지는 않는데 라이코펜이나 베타카로틴, 비타민C가 함께 들어있어서 항산화 방패 역할을 같이 해줄 수가 있죠. 다만 저녁 늦게 너무 많이 드시면 화장실을 여러 번 찾게 되니 가급적 저녁 8시 정도까지만 드시는 게 좋겠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콤한 수박 고르는 과학적인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막상 해보면 찍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여기서는 근거가 확실한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배꼽 크기를 확인해야죠. 수박의 꼭지 반대편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은 살짝 들어간 동그란 배꼽자리가 있죠. 그 지름이 1cm 이하로 작고 아담하면 암꽃에서 열린 암수박일 확률이 높아요. 암수박은 과육 조직이 촘촘하고 당도가 높고 씨가 적어서 먹기 편하죠. 배꼽이 2cm 이상 크고 두툼하면은 수분이 많은 수수박일 가능성이 높으니 고려해보시고, 두 번째는 표면에 하얀 가루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수박을 자세히 보면 껍질에 하얀 분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점점 묻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먼지나 농약 잔류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과육 속에 당이 껍질로 스며나와서 굳은 당밀일 가능성이 커요. 당밀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과육 속 당분이 충분히 올라왔다는 뜻이니 달콤함을 기대해볼만 하겠죠. 집에 와서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주면 깨끗해져요. 세 번째, 줄무늬의 선명도와 촉감을 보죠. 수박 겉껍질은 밝은 초록색, 짙은 초록색이 교차해서 무늬를 이루죠. 두 색의 경계가 흐리멍텅한 것보다는 뚜렷하고 선명한 것이 햇볕을 골고루 받은 수박이겠죠. 게다가 진한 초록 줄무늬를 손끝으로 살살 문질러 보세요. 힘줄처럼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으면 일교차가 커서 세포가 단단히 조여졌다는 증거고, 반대로 완전히 매끈하면 조직이 물렁하거나 당도가 덜 올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벌 스크래치, 즉 갈색 긁힘 자국을 확인하면 돼요. 꿀벌이 꽃가루를 실어나르면서 암술과 수술을 튼튼히 연결해 주었을 때 생기는 작은 상처인데 흔히 상처난 것 아닌가 하고 피하시겠지만 수분이 활발했다는 표시이니 당도가 높은 편이에요. 긁힘이 너무 깊어서 썩어 들어간 경우만 아니면 안심하고 선택하셔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진동 체크를 활용하는 거죠. 수박을 두드려서 청음하기는 숙련자의 귀가 필요하죠. 대신 한쪽 손바닥으로 수박 옆을 가볍게 감싸고 반대쪽 손가락 마디로 툭툭 두어 번 쳐보세요. 속이 꽉 찬 수박이라면 손바닥에 통통하고 묵직한 진동이 퍼져오죠. 내부에 공기층이 많거나 빈 수박은 통통 둔톡하고 울림이 적어요. 귀 대신 손으로 느끼는 방법이라 훨씬 정확도가 높고 쉽게 알 수가 있겠죠. 5가지를 모두 보기 어려우시면 요즘 대형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AI 선별 수박 또는 브릭스 10일 이상 보장이라는 라벨을 붙인 상품을 찾아보세요. 전용 스캐너가 수박 외관, 무게, 부피를 동시에 측정해 밀도와 내부 당도를 예측하고 미숙, 과숙, 공동거를 자동으로 걸러내요. 사람이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고르는 것보다 훨씬 오차가 적겠죠. 이렇게 공들여 고른 수박을 보관을 허술하게 하면 금세 물러지고 세균이 번식해 아까운 노력이 물거품이 되겠죠. 통으로 사 오셨을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12에서 15도씨 정도의 서늘한 실내에 두면 일주일 정도 품질이 유지돼요. 너무 차갑게 두면 과육세포가 얼어 물러지니 작년 김장김치자리 같은 0도씨 근처는 피하세요. 잘라 보관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 한국소비자원 실험 결과 수박을 반통으로 잘라 랩만 씌워 냉장고에 넣으면 표면 세균이 불과 하루 만에 약 3000배까지 폭증했다고 해요. 따라서 처음 자를 때 바로 껍질을 제거해서 한입 크기 사각형으로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두는 편이 안전하겠죠. 가능하다면 3일, 길어도 5일에서 7일 안에 모두 드세요. 만약 미처 못 드시겠으면 믹서에 갈아 지퍼백에 평평하게 눌러 냉동해 놨다가 샤베트처럼 긁어 드시면 남김없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얼리면 당도가 살짝 떨어지지만 시원하면 배가 되니 무더운 오후에 입이 심심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박에 곁들이면 좋은 음식도 살짝 짚어볼게요. 수박은 수분이 많아 몸을 식히는 성질이 강하죠. 그래서 찬 음식과만 자꾸 드시면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꿀 한 스푼을 곁들이거나 견과류 몇 알을 함께 씹어주시면 속이 편안하죠. 반대로 빈속에 수박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빨리 떨어져 어지러울 수 있으니 가벼운 아침 요깃거리로는 통밀빵 한 조각과 수박 주스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또 수박은 칼륨이 많으므로 만성 신장질환,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1일 약 100g 이내로 맛만 보는 수준을 권하고
하시고, 반대로 이뇨제가 아니라 혈압약을 드시는 분도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으니 담당 의사님과 상의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수박 껍질 활용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하얀 껍질을 살짝 두께 있게 졸여낸 뒤에 소금을 살짝 뿌려 약 10분 정도 절이고 고추장, 마늘, 참기름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치면 아삭한 여름 반찬이 되죠. 기름 두른 팬에 새우젓 넣고 볶아도 별미고, 흰 껍질에는 시트룰린이나 펙틴이 도톰하게 남아있어서 변비 완화에도 좋아요. 이 밖에 껍질을 잘게 다져서 유리병에 담고 설탕을 동량으로 부어 약 2주 정도 숙성하면 수박 껍질 효소청이 되는데, 물이나 탄산수에 한 스푼 타드시면 여름 음료로 손색이 없겠죠. 이제 꼭지 부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예전에는 T자 모양 줄기를 길게 남겨 운반했는데 2015년 이후 유통 규정이 바뀌어 지금은 대부분 바로 절단해요. 그 결과 꼭지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는 신선도의 절대 지표가 아니죠. 대신 절단면이 지나치게 마르거나 갈색 곰팡이가 핀 건 오래 방치된 경우일 수 있으니 살짝 피하시고, 절단면 주변이 쏙 들어가 있고 옆 껍질이 단단한 것이 좋아요. 꼭지 주변이 충분히 말라 들어간다는 건 수박 속 수분이 당분으로 바뀌어 줄기 쪽 끈이 자연스럽게 수축했다는 뜻이에요. 수박을 썰 때는 먼저 두꺼운 칼을 준비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도마를 쓰죠. 도마 밑에 젖은 행주로 한 장 깔면 미끄럼을 방지해 안전하죠. 절반으로 자를 때는 칼 끝을 중심점에 박은 뒤 몸쪽으로 당기기보다 칼을 수박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눌러 비스듬히 굴려가며 자르면 힘이 덜 들어가죠. 그 다음 세로로 한 번 더 잘라 내주걱이 되면 껍질 안쪽을 따라 칼집을 넣고 과육을 손쉽게 떼어낼 수 있죠.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한번 예쁘게 썰어내면 역시 우리 집 최고 칼잡이라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수박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죠. 수박과 맥주를 동시에 많이 마시면 체내 수분이나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또 한방에서 수박은 성질이 차갑고 보기에 몸이 냉하고 손발이 늘 차가운 분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실온에 약 10분 정도 주었다가 한두 조각만 천천히 드시는 걸 권해요. 반대로 열이 많고 소변이 자주 붉거나 진한 분, 갈증이 심한 분한테는 수박이 갈증과 열을 내려주는 데는 무척 유익하죠. 수박은 갈증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라이코펜으로 혈관을 지키고 시트룰린으로 근육 피로를 풀고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혈압과 경련을 완화하는 여름 종합 영양 과일이죠. 고를 때는 배꼽이 작고 줄무늬가 선명해서 흰 당밀이나 벌 스크래치가 살포시 있고 손바닥에 찰진 진동이 느껴지는 녀석을 택하세요. AI 선별 라벨이 붙어있으면 더욱 믿음직하고, 집에 오면 바로 깨끗이 씻고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약 3에서 5일 안에 드시고, 남으면 주스나 샤베트, 껍질 반찬으로 알뜰하게 활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흔히 굴러다니는 오이 한 개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까지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 물기 많은 채소가 하고 웃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약봉지를 줄인 분들의 상당수가 하루 오이 한 개를 습관적으로 가져가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은 60대 이후 시청자분들의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오이가 왜 핵심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실제 수치나 임상 연구 간단한 조리 팁까지 모조리 챙겼으니 편한 의자에 앉아서 메모 한번 준비해주세요. 먼저 술을 빼야 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신혼 시절보다 20에서 30%가량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짠 국을 한두 번만 더 떠도 발등이 심하게 붓고 밤사이 두세 번씩 소변 때문에 깨기도 일쑤죠. 오이는 수분이 95%인데다가 100g당 칼륨이 147mg 정도 들어있는데, 칼륨은 혈관성 나트륨을 손에 손잡고 끌고 나가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죠. 2024년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고혈압 환자 약 48명을 대상으로 매일 300g짜리 오이를 4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혈압이 평균 9.8, 이완기혈압이 평균 6.3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연구진은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실리카, 수용성 식이섬유의 복합 효과를 핵심 이유로 꼽았는데, 짜게 먹는 한국 식단의 약점을 오이가 상당 부분 씻어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새벽 혈당 스파이크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이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때 혈당이 20에서 30 정도나 치솟는다고 해요.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 정도 되고 혈당 과부하는 0.4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이 물리적 병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죠. 오이를 껍질째 씹어 삼키면 세포벽이 장에서 젤리처럼 부풀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줘요. 미국 당뇨학회는 2025년 당뇨 식단 가이드에서 공복
공복 혈당 조절이 어려운 고령 환자에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아침 메뉴에 포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실제 임상에서도 하루 약 300g의 오이를 한 달 정도 먹인 그룹은 공복 혈당이 13, 당화혈 색소가 0.3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까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7시 전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입과 식도를 적신 뒤 오이를 반으로 잘라서 길쭉한 스틱 형태로 썰죠. 그 다음 무가당 100% 땅콩버터 한 큰술을 접시에 덜어서 찍어 드셔보세요. 땅콩버터는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오이 속 탄수화물과 만나서 혈당 상승폭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죠.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 논문에서는 탄수화물이 50g 식사에 땅콩버터 32g을 곁들이면 식후 2시간 혈당 곡선이 21% 완만해진다는 결과가 실려 있어요. 단 당류가 0으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30분에서 40분 후 본격적인 식사를 하실 차례죠. 여기서 오이랑 삶은 달걀 조합이 빛을 발하죠. 오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달걀이 채워주고, 달걀이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죠. 달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흰자 2개만 드셔도 단백질 약 7g에서 8g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어요. 밥은 평소 절반, 삶은 잡곡 반 공기 정도를 곁들이면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사효과, 아침 식단이 점심 혈당까지 다스린다를 노린 전략이에요. 점심 전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시판 음료 대신 오이 한 3조각에서 4조각을 넣은 물병을 준비해주세요. 오이 껍질에서 녹아나온 엽록소와 미네랄이 수분 흡수를 빠르게 하죠. 갈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요. 오후 3시에서 4시는 달달한 간식이 땡기는 시간에는 오이랑 사과, 안성맞춤이죠. 사과의 수용성 섬유 팩틴이 오이의 비타민 K와 만나서 혈관 내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고, 2024년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오이 사과를 1:1 비율로 섭취한 군이 단일 섭취군보다 LDL 11% 더 낮아졌다고 발표했는데, 팩틴이 담즙산하고 결합해서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억제한 덕분으로 분석을 했죠. 사과를 껍질째 하당분해서 오이 스틱과 함께 씹으면 치아 운동까지 돼서 또 잇몸 건강에도 좋겠죠. 저녁 메뉴를 고민하신다면 오이 냉국 또는 오이 토마토 볶음을 추천드리죠. 냉국은 찬물 500ml에 오이 반개, 현미 식초 한 큰술, 소금 아주 소량이면 끝이죠.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지만 위험이 있는 분들은 농도를 반으로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계절이 쌀쌀할 땐 토마토 한 개, 올리브유 한 티스푼에 살짝 볶다가 오이채를 넣고 1, 2분 정도 더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토마토랑 오이를 함께 드신 실험군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14%나 감소했어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상극 음식을 정리해볼게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오이 속 비타민 C를 분해해요. 꼭 같이 드셔야 된다면 당근을 60도 이하에서 5분만 데치고 드세요. 효소는 열이나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나나, 두 식품 모두 칼륨 폭탄이죠. 콩팥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한 끼에 칼륨 800mg 이상이면 피로감이나 근육경련, 부정맥 위험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이와 한 2-3시간 정도 간격을 벌리고 드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짭짤한 오이 피클 장아찌. 오이를 절이면서 첨가하는 나트륨이 100g당 1g을 훌쩍 넘을 수가 있죠. 소금에 절이는 순간 칼륨의 이점은 반감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대한고혈압학회 영양 지침이에요. 만약 피클을 꼭 담그고 싶다면 소금 절임 대신 3% 소금물에 24시간 저온 발효하거나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허브나 식초로 간을 맞추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위 12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나로이는 찬기운이 강하고 섬유질이 거칠어서 속쓰림 트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얇게 썰어서 약불에서 약 1, 2분 정도 살짝 굽거나 뜨거운 국에 살짝 데쳐 드시면 부담이 정말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고칼륨혈증 위험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이뇨제를 드신다면 하루 오이 섭취량을 100에서 150g 이하로 조절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혈청 칼륨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이를 드실 때 반드시 껍질까지 드시라고는 말씀드리죠. 껍질에는 어느 채소보다 엽록소나 플라보로이드, 실리카가 많이 들어있죠. 단 잔류 녹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찬물에 약 30초, 그 다음 굵은 소금 한 꼬집을 겉을 살짝 문질러 보세요.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 시험 결과 이 방법만으로도 농약이 약 85% 이상이 제거됐다고 해요. 베이킹소다에 5분 담그면 더 좋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실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흐르는 물이랑 물리적 마찰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속이 냉해서 오이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비밀 레시피를 드릴게요. 오이 반개와 껍질째 썬 생강 3조각, 따뜻한 보리차 200ml를 믹서에 20초간 갈아보세요. 생강의 진저롤이 위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오이 특유의 찬성질을 중화해줘요. 달달함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 분말을 작은 티스푼으로 약 4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또 혈당 부담도 많이는 없겠죠. 오이 섭취의 적정량을 알려드리면 하루 오이 중간 크기 1개가 기본, 더 더운 날이나 부종이 심한 날에는 1개 반까지, 위장이나
콩팥이 약할 때는 한 반 개 정도 줄이시면 되고, 체중 관리 목적이라면 두 끼를 오이 중심 식단으로 취한해도 칼로리는 하루 100에서 150kcal 밖에 늘지 않는데, 포만감 덕분에 자연스럽게 총 열량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25년 유럽 비만학회 발표에 따르면 저녁 간식을 오이스틱 150g으로 대체한 60에서 75세 여성 112명은 12주 만에 평균 3.6%를 감량을 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이는 칼륨이나 수분, 식이섬유 덕분에 혈압이나 부종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혈당 지수가 15로 새벽과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가 있고, 피세틴, 쿠커비타신, 실리카가 혈관벽과 뇌세포를 보호하죠. 오이는 한 개의 칼로리가 45kcal로 칼로리가 적은 반면, 비타민 K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62%, 비타민 C는 14%를 섭취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오이와 땅콩 버터, 달걀, 사과, 토마토, 식초와는 궁합이 좋고, 당근, 바나나, 짠, 피클은 위험과는 상극 기분으로 조절이 필요하죠. 이제 냉장고 속 오이를 바라보시는 눈이 달라지셨나요? 아침에 오이 스틱, 오후 사과 오이 샐러드, 저녁엔 토마토 볶음 중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다음 건강검진에서 혈압계, 혈당계 숫자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